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인 간호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간호학을 잘 마무리했다라는 전제로 저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성인 간호를 들어갈게요. 오늘은 제가 미리 예언한 것처럼 이제 11시에 합격자 선생님들 오늘 이제 세 분이 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행으로 못 오시는 분들, 연수로 못 오시는 분들, 집안 이렇게 왜냐면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수요일 저녁인가 수요일 날 저녁 오후쯤에 연락을 드린 것들이라서 그런 분들은 이제 화요일 이후로 다음 주 화요일 이후로 줌으로 연락을 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이 줌으로 날을 다시 잡기로 했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저는 많으면 이제 반반 나눌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의 영상은 꼭 줌으로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그 사이트에 다 송출이 되기 때문에 뭐 얼굴은 모자이크는 그분들이 원하면 처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붙지도 않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붙었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는 정보를 이제 오늘 예고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인이 들어가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좀 마음을 좀 서서히, 서서히 강하게 먹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1-2 월은 좀 쉬엄쉬엄 가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전혀 쉬엄쉬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방대한 양 자체가. 하지만 1-2 월은 교육학이랑 같이 50대 50 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쉬엄쉬엄 갔다면 이제 3 월부터는 제가 줌 스터디를 이제 열어 드리게 돼요. 여러분들을 짜 드리거든요. 그럼 3 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한 강도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면 올해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이제 아마 앞으로의 분위기도 계속 그렇게 바뀌겠지만 고득점만 살아남는 시장이 됐어요. 아시겠지만 인원은 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이 줄기 때문에 물론 저는 아직까지 몇 년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올해도 뭐 18 조인가 그 교육부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잡혔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학교 쪽에는 애들은 줄었지만 그래도 학교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러면 사실 교육부의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교사의 수를 확 줄이지는 않으려나 보다.' 이제 이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 예산 중에 그 기자재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다 요즘은 종이책이 아니라 컴퓨터책, 패드책으로 다 바꾸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 패드를 1일 1 패드 이렇게 공용화시키면서 예산도 들어갔지만 인건비도 꽤 많이 잡힌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 '보건교사의 길은 아직까지는 괜찮다.' 왜냐면 이렇게 한 학교 2 배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꼭 36 급 아니더라도 이제 확산하는 추세로 갈 거고 유치원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평가가 반반이어 가지고 왜냐면 기존 보건선생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아직까지 유치원이 확산 안 되고 있지만 2인 배치가 정교사로 가거나 더 확산이 된다면 보건교사의 길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하지만 줄어는 들어요. 왜? 학교 자체가 줄거든요. 폐업하는 학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아 내가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도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3년 그러니까 물론 초시생분들은 내년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시작해서 붙든 내년에 시작해서 붙든 뭐다? 무조건 고득점으로 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오늘이 2월 15 일이에요. 딱 2 월의 중간일이거든요. 사실 오늘부터 2월 말까지는 교육학도 당연히 병행해야 되니까 쪼금 매운맛을 덜 보더라도 3 월부터는 정말 군기를 바짝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군기를 잡았다 아니다는 제가 뭐 인강 선생님들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직강 선생님들은 눈빛에서 나오고 행동에서 나오고 태도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눈빛이 좋은 사람들이 7 월에 답안지도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제 눈빛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눈빛이 달라져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너무 슬프지만 아는 게 없으면 눈빛이 흐려요. 이게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저 사람 좀 뭔가 흐린 눈빛이 흐린데.' 그러면 이미 말을 해 봤을 때 말이 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 말해 보면 다 느끼잖아요. 이 사람의 지식이 정도가 어는지 사용하는 어휘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뭐 이거는 뭐 거칠고 부드럽고 뭐 교양 있는 척하고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로 여러분들의 이미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이미 여러분의 눈빛 여기서 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공부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답안지를 제가 7 월부터 10 월까지 본다. 그러면 이미 답안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키워드를 넣어서 쓰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락을 결정하게 되고 저는 이제 사실 원하지 않게 작두를 타고 있어요 요즘. 작두를 탄다는 말이 뭐냐면 뭐 찍는 거야 워낙 뭐 잘 찍는다고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되게 저는 공을 들여서 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찍는 거 잘 찍는 걸로 작두를 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붙을지 떨어질지가 감이 온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안 와요 지금은. 지금은 이건 감이 오죠. '이 사람 열심히 하네. 이 사람 열심히 안 하네.' 요 정도의 감은 오지만 7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붙을지 떨어질지가 1 차로 보이고 10 월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다? 나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질지 붙을지 나만 모르고 이미 주변에 뭐 제가 안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실력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실력으로 정해져서 모든 이들이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랑 스터디하면은 뭐 저 사람 왠지 붙을 것 같은데 주변이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양은 어쩔 수 없어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뭐 빠르게 뭐 물론 설명은 디테일하게 해도 내용은 빠르게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고득점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버리는 게 없어야 돼요. 제가 뭐 한 성인 간호학 처음 시간이니까 약간 여러분의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일단 당연히 제가 늘 얘기하죠. 4 월까지는 머릿속에 맵을 그리고 그 맵 안에 위치가 이 내용의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들과 그 안에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하나라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쪽지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요약 정리집을 드리는데 답을 안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는 저도 알아요. 왜? 우리는 옵세거든요. 완벽주의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장을 다 쓰고 싶은데 안 나와.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고 내가 그 쪽지 아무도 안 봐요. 솔직히 다른 분들이 보지만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다? 거기서 내가 공부 오늘 교과서로 네 강의 한번 들었죠. 교과서 한번 봤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키워드는 좀 기억해 볼까.'라고 뭔가 중요하다라고 스스로가 느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요약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이런 목차가 있었지. 아 이때 내가 키워드 이런 게 있었지.' 생각이 안 나면 교과서 들어가서라도 문장을 다 옮긴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여기서 이 키워드 정도는 생각해 써 봐야 되겠다.' 혼자서 그게 다 되면 오케이. 근데 그거를 스스로 인증해 보잔 말이에요. 왜냐면 한번 인증을 하면 나중에라도 5 월, 6 월에 다시 한번 한다니까요. 스스로 그때 재인증할 때 '아 내가 그때는 이 정도 봤는데 지금은 이만큼 늘었지.' 이렇게 느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근데 아예 안 하잖아요. 왜냐면 부끄러우니까 안 하는 걸 알아요. '아우 나 남들이 볼 텐데 아우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책 읽었는데 이 문장을 다 외워야 돼?' 문장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보건교육의 장점을 쓰시오." 막 이렇게 했다라면 보건교육이 아니라 뭐 강의 뭐 포럼에 장점 단점 쓰시오 그러면 '이거 나 다 모르는데 거기 3-4개 있었는데 뭐지?'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만이라도 생각나는 거 아무 거라도 뭐 '단점은 뭐지? 장점은 뭐지?' 뭐 이런 것들 하나만이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해도 어차피 5 월, 6 월에 해야 되거든요. 늦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고득점을 향해 가야 되니까. 지금 힘들 거 알아요. 제가 5 월, 6월 강의를 이렇게 쪽지로 끌어왔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강의를 끌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과제의 양을 주어진 거긴 한데 해내는 사람이 있고 못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오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다 그분들이 하면 알겠지만 하라는 건 정말 다 하신 분이에요. 한 분은 주는 책 다 받 저는 하라는 거 책 드리거든요. 주는 책 다 받아가신 분들이고 한 분은 정말 만날 때마다 울면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다 바꾸려고 최대한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초시로 시작하셨는데 초시여도 이 정도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그거 다 채우려고 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초시인데 이 정도면 커트라인 근처로 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그때 당연히 1차 붙었지만 올해도 인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 몰라요, 본인만. 왜? 힘드니까. 그걸 하면 되겠는 건 알겠는데 하다 보면 힘드니까 무의식 중에 '아유 이거 굳이 볼 필요가 있겠어? 아유 굳이 이런 거 해도 되겠어? 아유 창피한데 이거 좀 안 하면 어때?' 이런 게 쌓이잖아요. 그럼 솔직히 못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올해는 정말 고득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득점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나를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9 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뭐 이 강의를 쪼금 늦게 듣는다? 근데 2 차를 경험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늦게 들어도.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 정말 이 9 개월을 남들 2 차, 3차 이렇게 하신 분들의 실력과 동등하게 맞추려면 진짜 미친 듯이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일하게 인강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그냥 강의 한번 쭉 듣고 책 한번 쫙 읽고 '그래. 이 사람 뭐 말 편하게 하네. 알아듣게 하네. 근데 쪽지는 좀 못 쓰겠네. 아이 부끄럽네. 쓰지 말지.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좀 공부 오늘 할 거 있네.'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거짓말 하나도 안 듣고 4 개월을 다 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라도 하나가 반드시 남아야 돼요, 이 4 개월 동안. 맵 남고 키워드 남고 그 키워드가 쪽지로 발현돼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발현돼야 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하나 더 밤에 자기 전에 이게 아침에 눈 떠서는 전체가 개괄이 돼야 되고 밤에 잘 때는 내가 오늘 공부한 것들 중에서 목차가 떠오를 때 키워드 하나씩은 떠오를 수 있게끔
이걸 매일매일 읊어야 돼. 생각이 안 나면 체크해 놔요. 자기 전에 옆에다가 쪽지 뭐 그게 뭐냐 메모지 잠깐 놨다가 뭐 몸무게 재는 법, 뭔가 여러 개를 키를 재는 법, 법에서 이렇게 키의 측정 방법이 뭐였지? 뭔가 붙이는 거였는데 뭐 발꿈치를 붙이나 뭐 등을 붙이나 근데 등을 붙여 다른 것도 붙였는데 생각이 안 나면 잠깐 옆에서 그냥 키 이렇게 하시라고요. 아니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고 자잖아요? 그럼 빨리 다음날 눈 떠 가지고 찾아보시라고요. 내가 이렇게 인지의 부조화를 놓은 부분은 생각이 나 내가 '이거 몰랐다.'라는 생각이 나요. 그것조차 생각이 안 난다는 건 내가 그만큼 불안도를 다 내버리고 '아유 이번엔 몰라도 돼.'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키가 생각이 안 나네. 키 막 이렇게 하면은 다음날 아침 눈 떠서 빨리 찾아봐야지. 이것도 습관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뭐 자다가 찾아보면은 잠을 자꾸 설치니까. 그렇게 해서 반드시 하루를 마무리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인간호를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 항상 지피지기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돼요. 물론 성인간호 자체가 적은 아니지만 성인간호는 아시다시피 8문제가 나와요. 8문제가 나오는데 선생님 지역사회 간호도 나오고 성인간호도 8문제 나오는데 그럼 비중이 비슷하네요? 비슷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인간호 8문제엔 아동간호가 포함이 돼요. 그러다 보니 성인 간호도 우리가 상하 얼마나 교재가 두꺼워요. 아동 간호도 상하 얼마나 교재가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데 거기에서 8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한숨이 푹푹 쉬어지는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는 약간 성인보다 훨씬 얇은 거 2권이었는데 물론 뭐 학교 보건책 이런 거 따로 붙여봤자 조금 더 살만 조금 더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인 간호는 이 두꺼운 거 수문사, 현문사 그다음에 뭐 이 2개만 못 본다 손 치더라도 아동 간호도 두꺼운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방법은 단 하나예요. 상반기 때는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죠. 무조건 버리는 게 없어야 된다. 다 채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 하반기부터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뭘 버려야 돼요?" 막 이제 지금 막 약간 흥분했어요. '아 버리라고 내가 버릴 것도 있나?'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내가 뭘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1 년을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모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반에는 어떻게 한다? 싹 다 봐야 된다, 이 많은 걸. 그래서 이 성인간호하는 시기에 밤을 새시는 분들도 되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막 양이 하루에는 막 뭐 100 몇십 페이지씩 나가니까 복습을 하는데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내셔야 돼요.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하루에 200 페이지씩 나가요. 성인간호도 800 페이지여 가지고 예를 들면 마지막도 아니에요. 5 월, 6 월에. 그러면 5 월에 막 "선생님 200 페이지가 복습 어떻게 해요? 하루에 50 페이지씩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해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상반기는 무조건 버리는 거 없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럼 선생님이 하반기 때 뭘 버려요? 그건 인제 사람 바이 사람으로 들어가거든요. 내가 정말 고득점을 받는다 그럼 당연히 버리는 건 없어요. 오히려 더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인제 초시인데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제 가장 그 A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쪼금 한두 패턴은 버리게 돼요. 그러면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성인 간호는 여러분 알다시피 기초 간호, 응급 간호, 노인 간호, 그다음에 질병 간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질병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각종 기관별 특징이 있잖아요. 기관별 특징에서 이제 너무 뭐냐 좀 제가 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요런 거는 쪼금 나중에는 안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반드시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초, 응급은 무조건 나오니까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됐죠. 무슨 말이에요? 아동에서 한 2문제 나오고 기초 응급에서 1문제, 1문제 나오면 4문제가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다? 나머지 4문제에서 성인 간호의 이 각종 기관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교수님들도 되게 여우 같으셔 가지고 여우란 표현을 쓰면 안 되죠. 현명해지셔 가지고 그 4문제에도 딱 하나의 질병만 넣지 않더라고요. 막 섞어요. 어 A라는 질병에서 다른 질병의 약을 섞는다라든지 왜냐면 약은 여기저기 다 필요해 보면 다 써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검사 방법 이런 걸 다른 데서 데려온다라든지 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지금은 무조건 다 본다. 자 그러면 성인 간호는 선생님 어떻게 봐야 돼요? 성인 간호 이 방대한 양을 선생님은 그 뭐 목차를 떠올리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목차별 키워드를 떠올리라고 했고 그다음에 내가 뭐 그 목차별 키워드를 떠올리는데 대해서 뭔가 나중에는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걸 머릿속으로 떠올려요? 교과서를 보기에도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비슷한 것끼리 묶어야 돼요. 그리고 성인간호에서 제일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묶으려면 약은 약끼리
그리고 뭐 어떤 검사는 검사끼리, 증상은 증상끼리.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이 "약!" 이래 가지고 모든 약을 막 다 갖다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공통적인 걸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의 기전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약의 기전이 왜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비슷하게 나가는 거에서 여기다도 한번 써 보고 저기다도 한번 써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통적인 특징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나중에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을 찾고 키워드를 찾으면 맞는 기처럼 그 키워드가 그 유사한 약들이 들어갈 때마다 다 쓰시면 되게끔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는 것 같지만 뜬구름 잡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 틀을 잡는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틀을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인 간호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큰 틀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 생로병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인 간호는 인간의 생과 사와 병과 노인, 그러니까 그 늙음 이거를 다 담당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사를 담당한다고요? 생은 기초 간호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기초 간호는 이 사람이 살아있느냐, 이 정도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생로병사는요. 노는 뭐예요? 노인 간호예요. 노인 간호는요. 일종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그냥 너무 슬프지만 노인 늙어가는 과정도 하나의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질병이다 그러면 질병 표현에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 간호다 그럼 다른 간호 틀에 넣을 건데 노인 간호도 내가 질병 표현에 넣어서 질병이랑처럼 다루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로 병이죠. 병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성인 간호의 가장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질병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의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관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들을 우리가 질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기관별로 쫙 여러분들이 먼저 분석을 하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사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관련된 것들. 자, 죽음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사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호스피스가 있어요. 최종적인 죽음의 정의부터 내리면서 호스피스 들어가고 그다음에 죽음의 전 단계에서 우리가 죽음의 시한부를 받아놓는 암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까라고 하는 응급처치 이 부분을 우리가 죽음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큰 틀을 기억하실 건요. 성인은 생로병사다. 큰 틀을 머릿속에 자꾸 이제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생이란 뭐다? 기초간호다. 노는 뭐다? 노인간호다. 병은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기관별 간호다. 사는 뭐다? 죽음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죽음 관련해서 우리가 임종간호는 학생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교사를 대상으로 임종간호를 많이 실시하진 않아요. 학교에서는 임종이라는 형태로 교사가 많이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암이나 그다음에 응급처치로 왜냐면 학생들도 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왜냐면 암이라는 게 뭐 "선생님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암이라는 건 죽음의 유예 기간에 있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이 암이 죽음의 유예 기간에 있는 질병이 아니게 된다면 기관별 간호의 쪽으로 하나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치가 없는 게 완치라는 게좀 뭐 발병이 좀 더뎌진다 이거지 완치라고 얘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그런 처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암과 응급처치 이렇게 두 가지 파트를 죽음 간호에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제 기초 간호예요. 자, 기초 간호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기초 간호거든요. 생이라고 했죠. 살아있느냐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다 병원에서 그래도 뭐 일을 해 보셨든 안 해 보셨든 어때요? 병원에서 가장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해 주는 거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이제 신의 영역이에요. 우리 의사나 간호사들은 그런 인술로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한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살리지는 못할지라도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의 그러니까 즉 살아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다?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이다라는 거죠.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기초 간호의 가장 기본은 뭐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를 보는 바이탈 사인이다라는 거죠. 바이탈 사인이 여러분 알다시피 TPR, BP란 말이에요. 체온, 맥박, 호흡, 혈압. 이 기본적인 내용을 정상, 비정상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질병까지 같이 보는 게 바로 기초간호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1점, 2점으로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이 기초간호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문제가 나오는 해도 있고 한 문제가 나오는 해도 있는데 뭐 두 문제가 온점으로 다 두 문제가 나오진 않고 한 문제는 온점으로 나오고 한 문제는 여기저기 사이에 들어가서 1점짜리로 갑자기 뭐 대사성 산증을 구해라 라든지 아니면 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점으로도 문제에서 많이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바이탈 사인으로서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를 측정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로 살아있는지를 측정했으면 그다음에 누군가가 쓰러졌어요, 여러분들이. 쓰러져 있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초간호를 해줘야 돼. 이 사람의 생 상태를 보고 싶은데 그럼 제일 처음에 기초간호 중에서 바이탈 사인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본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스크리닝을 해야죠. 누군가 쓰러져 있다면.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을 사정하는 거죠. 건강 사정이 여기서 들어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상태를 먼저 바이탈 사인을 보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일단은 바이탈 사인은 그러니까 잡히는데 그러면 하지만 아직까지 의식이 없어.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 사정을 2차에 걸쳐서 건강 사정의 방법은 1차, 2차, 2차 방법으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빼고 나중에 응급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2차의 사정에 걸쳐서 건강 사정을 실시해요. 자, 건강 사정을 했다. 자, 그러면 건강 사정까지 했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별하게 죽음에 관련된 문제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아.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뭘 보느냐? 그 사람은 그러면 겉표면을 보는 거죠. 어디 뭐 다친 데는 없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다친 데는 없나?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손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손상, 염증, 면역은 같이 보셔야 돼요. 세트예요, 세트. 누군가가 쓰러졌어. 아까 얘기했죠. 누군가가 쓰러졌어. 생부분을 봐야 되니까 바이탈 사인 한번 체크하고 바이탈 사인은 일단 뭔가 잡히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건강 사정하고 특별하게 뭐 뭔가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단순히 뭐 외상만 보는 건 아니니까 뭔가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나 없나 살아있는 게 맞나 본 다음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네 그러면 어디 다친 데는 없나 하고 손상을 봐요. 자, 손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다친 데가 없냐라고 하는 외상의 일부를 보는 거라면 손상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손상이 있다고 해서 인간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유기체니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일정 부분 어떤 외적인 그러니까 뭐 상처가 겉으로 치유되는 거 말고 외적인 부분은 우리가 염증이라고 상처 치유 반응이에요. 내적인 반응은 면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상처 치유 과정의 일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상에도 상처 치유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찢어진 상처가 치유되는 거라면 그 안에서 어떤 그 물질들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건 염증, 그다음에 몸에서 발현시켜서 치유를 시키는 건 면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우리가 바이탈 사인 측정했어. 그다음에 한번 건강 사정 스크리닝 했어. 그다음에 외상이 있는지 봐서 손상 보고 손상이라면 이건 염증과 면역 과정으로 치유가 될 텐데 어떻게 치유가 되고 있는지 보자라고 보는 게 염증과 면역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뭐 상처도 있는 것 같지만 치유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소시켜 줘야 되는 불편은 뭐냐? 통증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염증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통증도 같이 보게 돼요. 이게 뭐냐면 살아있느냐 그리고 살아있다라면 얼마만큼 불편하느냐 우리가 해소시켜 줘야 되는 불편함의 순서를 점점 줄여가는 거죠. 왜냐면 살아있나? 바이탈 사인 살아있네. 의식이 있나? 건강 사정 의식이 있네. 예를 들어 겉에 상처가 있나? 외상 상처도 이 정도면 괜찮네. 왜? 염증과 치유가 면역이 잘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그다음은 이 사람이 살아도 있고 이러니 의식도 있고 이러니 뭐가 불편하지? 아파하네. 통증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보시고 저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다음에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단계로 우리 인체의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인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세 단계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간호에서 무엇이냐? 산염기, 체액, 체액 전해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균형, 불균형 상태를 보는 거다.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다 멀쩡해 보여. 어? 뭐 제일 처음에 바이탈 사인 멀쩡해. 경강사정 의식 멀쩡해. 이 사람 손상 멀쩡해. 이 사람 통증? 통증도 별로 없대. 그런데 죽었어. 뭐가 문제지? 인체가 불균형을 이룬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인체가 어떻게 불균형을 이뤄요? 제가 늘 얘기했어요. 우리는 화학식의 조합으로 우리 몸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어딘가에 화학식의 조합이 깨져버리면 그 인간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화학식의 조합이 깨지는 게 바로 뭐지? 인체 불균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구성할 때 우리야 그냥 객관적으로 깊게 생각을 안 해서 보지만 과학적으로 인간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돼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세포로 태어났어요. 그쵸? 엄마 아빠 뱃속에 있는 세포들이 만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세포였던 게 여러분들의 세포가 커지는 과정이 뭐예요? 엄마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여러분들이 더덕더덕 탄수화물이 끼고 지방이 끼고 단백질이 끼면서 우리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균형과 불균형을 유지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균형과 불균형이 있느냐?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게 일단 여러분들 알다시피 70%가 물이에요. 뭐 성인에 따라서 좀 68%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영아는 이렇게 토동하고 이러니까 70%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60 몇 프로에서 70%는 다 물로 구성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뭐예요? 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백질이 세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계속 단백질을 공급해 주고 우리 뇌는 인지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계속 포도당을 공급해 주고 막 요런 것들이 다 뭐다? 체액이 하는 일이거든요. 물이.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걸로 구성돼 있지만 이걸 계속 덧붙여 주고 이것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고 상하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체액이라고요. 체액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혈액도 체액이지만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 물이 기본적으로 체액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죽음이 다 멀쩡해 보이는데 죽는 이유는 체액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체액의 균형, 불균형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올해 나왔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어요. 정말 다 이게 이제 저를 실진으로 만드는 건데 재작년에 칼륨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나왔거든요. 왜냐면 전해질이 다 나와서 칼륨밖에 안 나왔어요. 안 남았어요. 근데 칼륨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었죠. 뭐냐? 체액밖에 나올 데가 이게 나올 데가 없어요. 체액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다시 롤링으로 돌아가요. 뭐가 나올지는 다시 이제 교수님들 논문을 통해서 이제 찾아볼 거지만 로 결국은 뭐다? 매년 돌아가면서 낸다. 왜? 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액이 우리 몸에 유지돼야지만 우리가 살아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체액이 유지돼야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체액의 균형, 불균형을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체액만이 단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다? 기타 전해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전해질의 균형, 불균형도 인체의 생과 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물, 전해질의 균형, 불균형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 불균형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들이 다치지도 않았어요. 바이탈사인 지금 다 멀쩡해. 그런데 한 열흘만 물을 안 드시잖아요. 죽는다니까요. 열흘도 안 가요. 왜냐면 세포에 다 산소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죽어버려요. 체액 이동시켜 줘야 되니까. 또 여러분들이 전해질을 불균형하게 섭취하잖아요. 죽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짜게 먹어 봐요. 매일매일 소금을 막 이만큼씩 물론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단식원에서는 소금을 막 억지로 먹이니까. 그러면 노화도 급빨리 오고 세포가 죽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칼륨은 뭐예요?
옛날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게 뭐 소송당하고 이런 거 아니라 옛날에 의사가 와이프를 죽이는 가장 1 순위가 칼륨이었어요. 염화칼륨. 왜냐면 나중에 배설되면 티도 안 나. 그런데 먹으면 바로 죽어. 이만큼 생과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전해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생과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산염기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산염기가 뭐예요? 화학 구조예요. 뭐? 우리 물을 마시네요. 물에서 이제 수소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H2에서 수소라는 성분이 들어 있고 우리가 음식에서도 수소라는 성분이 그냥 수소는 어디에 다 들어 있어요. 왜냐면 탄수화물 CHO, 단백질 CHON, 지방도 CHO, 물도 H2O 다 H가 들어가잖아요. 이 H가 수소라는 거거든요. 너무너무너무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일정 부분 쓰이고 남으면 저장되잖아요. 배설도 되지만. 그런데 배설이 제때 안 됐다. 그럼 우리 몸에서 수소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 산화되는 거예요. 산성화되는 거예요. 산성화가 되면 뭐가 위험해요? 단백질을 녹여요. 또 반대로 선생님 그러면 수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소가 없으면 염기성이 되거든요. 염기성도 단백질을 녹여요. 그럼 뭐예요? 우리 몸은 다 인체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단백질을 다 녹여버려요. 다시 말해서 세포를 녹여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큰 흐름을 통해서 왜냐면 무조건 나오니까 기본 간호의 큰 흐름을 익히셔야 돼요. 내가 이제 아침마다 큰 틀을 외울 건데 큰 틀을 어떻게 외우지? 뭐가 나오느냐부터 알아야지 그 안에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더라도 대목차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 대목차를 뭐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서랍에 어디에 있다. 요 정도만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성인 간호는 생로병사야. 생은 기초 간호인데 기초 간호는 우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바이탈 사인, 활력증을 볼 거고 건강 사정 볼 거고 손상 다친 거에서 손상 면역 염증 볼 거고 그다음에 그런 걸 다시 하면 이제 안 아픈지 통증을 볼 거고 이것까지 해서 다 통증이 있다는 느낀다 안 느낀다는 말은 이 사람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니까 이미 다 의식도 있다 이런 얘기니까 통증 정도만 약하면 이 사람은 다 문제가 없어. 기초 간호에서는 살아있다라고 판정돼.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에 의해서 인체의 균형이 깨져서 죽어버리는 경우는 산염기, 체액, 전해질이 있구나. 이 큰 흐름을 먼저 기억하세요. 이러면 생이 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인제 노로 들어가요. 노로 예 물론 더 세부적으로는 뒤에서 볼 거고 자 노인 간호는 여기서 빼버렸네요. 노인 간호는 제가 뭐 여기서는 노인 간호는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노인 간호는 그냥 뭐라고 보시면 제가 너무너무 슬프지만 늙는 것도 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뭐예요, 병이? 병이 뭐냐면 세포의 변형이에요. 아시다시피 암은 뭐예요? 암은 세포가 세포의 악성 변성은 옆의 세포를 공격하는 변성이 병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왜 염증이 인체에게 병을 유발하고 위험하게 해요? 다 그 주변의 세포를 손상시켜서 그래요. 여러 가지 위염 우리가 알고 있는 병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위염, 뭐 염증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알츠하이머 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인간의 세포의 변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상 세포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라는 건 세포의 변형인데 노화도 너무 슬프지만 세포가 늙어가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노인은 우리가 간호학에서는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질병처럼 이게 다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질병처럼 다룬다는 얘기는 목차의 흐름이 질병표로 질병표라는 게 있거든요. 질병표로 다뤄진다. 뭐 "선생님 질병표가 뭐예요?" 별거 없어요. 뭐 특별한 표가 있는 게 아니라 딱 5개의 항목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정의, 증상, 진단, 치료, 간호 이 5개의 항목을 우리가 질병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간호도 뭐다? 노인 간호도 그냥 여러분들이 특별한 게 뭐 없다라는 거예요. 세포의 진행성, 변형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자연스러운 거니까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건강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덜 세포의 노화가 덜 불편한 쪽으로 일어나서 편안한 삶을 유지하다가 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모든 질병표는
다섯 개는 외우세요. 정의, 증상, 진단, 치료, 간호. 이렇게 왜 선생님 뭐 그 별것도 아닌 걸 그걸 외워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병명 명칭이 떨어질 때 '어 정의가 뭐지?' 키워드 하나. 증상이 뭐였지? 키워드 하나. 진단이 뭐지? 키워드 하나. 그 치료가 뭐지? 키워드 하나. 간호가 뭐지? 키워드 하나. 이렇게 자꾸 떠올리도록 하는 거예요. 노인간호는 이렇게 질병표로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생로병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바로 병이에요, 병. 기관별 질환 간호. 기관별 질환 간호가 바로 뭐예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머리끝인 머리가 있죠. 머리의 메인이 뭐예요? 신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경계. 그다음에 이제 눈, 코, 입이 와요. 눈, 코, 입은 뭐예요? 감각이란 말이에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감각계. 우리 이 12가지를 쭉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워 보는 거예요. 신경계, 감각계, 그다음에 입으로 예 입 전에 코가 있죠. 코니까 호흡계. 다음은 이제 호흡기로 쭉 내려오면 이제 뭐가 돼요? 그렇죠. 위장계 물론 사실 여기 위장계를 사실 호흡기 밑에다 넣어도 되기는 해요. 호흡기 머릿속에 떠올릴 때 이건 사실 상관없어요. 호흡계 입으로 들어가니까 위장계 그다음에 쭉 내려오니까 다시 심장계 심장이랑 연결이 됐으니까 혈관계 이거를 심장계 그리고 혈관 그리고 그 혈관 안에 돌아다니는 혈액계 이렇게 세 개를 세트로 묶기도 해요. 심혈관계 이렇게 하고 혈액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파트별로 나눴어요. 그다음에 인제 위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심장 밑에 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심장 밑에 위가 있어서 위장이라고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편하게. 근데 심장 다음에 위가 있으니까 위 옆에 뭐가 있어? 간이 있어. 그러니까 위장계 말고 또 간 담도계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신장요로. 그죠? 신장요로계. 이러면은 신장요로에다가 남자는 특히 왜냐면 여성 생식은 모성으로 들어가니까 남성 생식계 따로 보고 남성 생식계가 끝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제 전신을 돌아야죠. 전신을 도는 건 두 가지예요. 뼈 근골격계도 다 전신에 있고 흐르는 것들 호르몬 이런 흐르는 호르몬도 전신을 돌아요. 그래서 내분비계와 근골격계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생로병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앞둬요. 죽음을 앞두는 건 사실 뭐 호스피스 간호 이런 게 다 우리 강론서에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다 뺐죠. 왜?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뇌사 파트는 조금 집어넣었어요. 왜? 그 종양 뭐죠? 연명치료라는 단어가 우리 임용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어서 이제 연명치료가 필요한 뇌사 이런 것들은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뭐 메인은 아니에요. 기출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메인은 아니라서 가볍게만 넣으시면 되고 종양도 뭐예요? 질병이죠. 암이지만 일종의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 우리 신경계도 나중에 질병명으로 이렇게 정의, 증상, 진단, 치료, 간호 이렇게 이 순서로 외우실 거예요. 자, 종양도 어떻게 돼요? 정의 그리고 그러니까 정의하고 이제 간호의 이해 이거 다 정의거든요. 정의고 그다음에 증상, 원인 이런 것도 다 정의 파트에 들어가면 되고 진단, 치료, 간호. 근데 요 예방도 이제 예방 간호 같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교과서 순서대로 넣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암이다. 그러면 정의. 암의 정의가 뭘까? 그러면 악성 종양의 정의는 이게 뭐 이게 악성 종양의 종의는 양성 종양의 정의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원발성, 뭐 신생암 중에서 뭐 선암의 정의는 육종암의 정의는 뭐 등등 이런 정의들. 첫 번째 정의, 그다음에 정의 볼 때 이제 발생 원인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증상, 암의 증상은 이거는 공통적인 거지만 이 공통적인 거 말고도 여기 사이사이사이에 세부적인 암은 또 다 들어가는 거죠. 신경계 암, 뭐 뇌종양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뭐 근골격계 암, 골육종 암 막 이런 것들은 다 사이사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전체적인 큰 틀은 같이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도 있고 진단 뭐 증상은 뭐 커션이라는 것도 있고 진단은 종양 표지자로 진단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치료 항암제 있고 방사선 치료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간호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틀을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어차피 성의간호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틀 잡는 연습
쉽게 들어가고 이제 나중엔 점점점 깊게 들어가죠. 하지만 하나도 버릴 수 있는 건 없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죠. 생로병사에서 병으로 암을 봤다면 그다음에는 뭘 봐요? 응급을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응급은 별도로 뺐어요. 왜? 여기서도 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니까. 기초에서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 기초에서 한 문제가 나와서 요 부분에 기초를 물론 요 부분도 다 나오는데 요 부분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네 문제가 나오잖아요. 물론 뒤에 이렇게 점점점 많이 내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일단 기초에서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응급에서 또 이 많은 거에서 또 한 문제가 나온다. 뭐 맥스 두 문제가 나오는 해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응급간호는 일단 사에서 즉 죽음을 놔뒀을 때 어떻게 하면 죽음을 지연시킬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죽음을 삶으로 돌릴까라고 하는 하나의 처치란 말이죠. 간호예요. 간호. 응급 간호. 그러면 목차가 어떻게 잡히겠어요? 응급 간호. 간호니까. 목차는 간호 과정으로 잡히겠죠. 그렇죠. 응급 간호는 병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성인 간호에서 자꾸 스스로 목차를 잡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병이다. 그럼 질병표로 목차를 잡아봐야지. 왜냐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백지 쓰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큰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앉아 가지고 나 심내막염 백지 한번 써볼까? 앉은 자리에서 쫙 백지가 써져야 된다고요. 물론 이제 눈이 막 커져요. 그 정도까지 공부해야 돼? 다 한 단어씩 두 단어씩. 왜냐면 그게 모여서 나중에 문장이 되니까. 여지껏 한 번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해 보셨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 가지고 뭐 강의나 듣고 책이나 보고 그냥 뭐 찍찍찍 동그라미 좀 그리고 몇 개 깜지 좀 쓰다가 돌아서 가지고 문제 풀라 그러면 이제 하얘지고 "문제는 문제요. 이건 도대체 나 처음 보는 건데." 나중에 교과서 보면 다 있고. 기출 문제도 그랬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다 풀었을 때 선생님 올해 시험이 유독 그랬대요. 시험장에서 몰랐어요. 그 나중에 나와 가지고 보니까 다 제가 어디선가 교과서에 있었던 거였어요. "이걸 물어보는지 몰랐어요."라는 말들을 은근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과정을 안 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하셔서 내가 뭐가 어디에 있고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고 이 질병은 어떤 거고가 질병표로 쪼르르 나오게 준비한 사람들은 다 10몇 점 이상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맨날 밥 먹고 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밥 먹고 한 게 그냥 교과서나 이렇게 읽고 뭐 내가 사실 떨어진 사람과 붙은 사람은 진짜 이게 물론 종이 한 장은 아니죠, 그 정도는. 딱 차이가 극명해요. 차이가 뭐냐면 나를 얼마만큼 괴롭혔느냐. 나를 얼마만큼 편안하게 뒀느냐. 근데 괴롭힌 사람 중에서도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냥 몸만 괴롭힌 사람이 있어. 책상에만 오래 앉아 있고 안 자려고 커피만 드립다 마시고 졸려도 그냥 꾸벅꾸벅하고 인출은 안 하고. 그러니까 슬프게 말하지만 몸뚱이만 그냥 괴롭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히 누가 붙는다? 머리를. 이 9 개월간 머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붙어요. 선생님 어떻게 머리를 괴롭혀요? 계속 인출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늘도 인출하라고요? 밤에 잘 때 인출하라고요? 뭐라고요? 질병표를 뭘 해라고 뭐 키워드를 괴롭다의 결론은 뭐예요? 쪽지도 안 써 올리잖아요. 저는 그 심리를 안단 말이에요. 나쁜 뜻이 아니라 쓰고는 싶죠. 왜냐하면 쓰면 책도 준대. 뭐 다 주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그래도 몇만 원짜리 꼭 별로 좋아 보지도 않는 거 공짜로 받으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리는 심리는 저는 알아요. 왜? 머리가 괴로운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머리를 괴롭혀야 돼요. 정말 딱 9 개월간. 9 개월간 머리를 안 괴롭히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내 시간, 내 돈, 내 젊음, 내 가족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젠 5년 이상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멘탈까지 5 년도 아니야. 한 3 년만 지나도 멘탈이 붕괴가 돼요. 어떻게? 세상이 비뚤어져 보여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고 괜히 또 이제 이 SNS 같은 거 해 보다가 쟤 내 친구인데 왜 저렇게 왜냐면 이제 우리 나이가 그렇잖아요. 직장 들어가서 이제 몇 년 이렇게 있으면 다들 한 자리씩 하는 나이가 된단 말이에요. 뭐 돈도 적당히 모으고 결혼도 하거나 애도 낳거나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플렉스도 하는 시기가 바로 딱 요 직장 다니고 몇 년인데 나는 그걸 다 담보로 두고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늘 그런데 머리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무늬만 고시생이다." 왜? 일은 안 하니까 당장은 편해. 공부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나를 짠하게 봐. 근데 책상에 앉았더니 내가 죄책감은 느껴지니까 앉아는 있어. 하지만 머리를 괴롭힐 만한 그 정도의 용기는 안 나. 그러면 몇 년간 사이클이 계속 돌아요.
괜히 3년 4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보냐? 나는 뭐 서울대 나왔으니까 아니라고요. 선생님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진짜로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선생님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전문대인데 괜찮을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수석하셨어요 진심으로. 이게 정말 수석을 한 몇 년간 한 3 년간 경기도 수석을 계속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아시는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이 물론 한 분은 고되셨어요. 근데 한 분 두 분이 다 전문대셨어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 이런 걸 제가 학력을 비교하고 이런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올바른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잘났으면 나사 가요. 우주 떠나요. 지금 달토끼를 만나러 가지 뭐 여기 앉아 가지고 뭐 200만 원 벌겠다고 이걸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위축되거나 스스로 우월할 필요도 전혀 없고 정말 딱 기본적인 부분 스타트 시점에서 같이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붙을까? 어떻게 하면 이 9 개월을 효과적으로 쓸까?' 그중에 공부 방법은 제가 알려 드린다니까요. 왜냐면 저는 그것만 이게 거의 10몇 년간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니까 공부 방법만.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알려 드릴 테니 제발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머리를 괴롭혀라. 머리를 괴롭히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눈빛이 날카로워져요, 힘드니까. 그런데 3 개월 지나고 이러잖아요. 영이 막 맑아요. 무슨 막 저 여자 뭐야 뭐 돌을 아십니까?" 네.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치관이나 종교관 이런 거는 뭐 그런 거를 제가 세뇌를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교육은 세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제 정치관은 이거고." 무의식 중에 다 녹이면 여러분들이 세뇌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교사가 데려왔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여지껏 살아왔던 삶은 굉장히 소중하고 그 가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9 개월 내에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정확히 알아서 교사가 된 다음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뭐 본인을 위해 쓰든 학교를 위해 쓰든 자식을 위해 쓰든 세상을 위해 쓰든 그건 여러분들의 역량이라고요. 그런데 그거조차 지금 못하고 몇 년을 쳇바퀴를 돈다고요. 왜? 방법 1번 방법을 몰라서 2번 방법을 알아도 내 머리를 괴롭히기 싫어서. 지금 여러분 지금 2 월이니까 제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7월 8 월이면 이제 정말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놓고 무시해요. 뭐 무시하는 게 "아직도 못 외우셨어요? 선생님 이거 아직도 이거 똑같은 말 아직도 이해 못 하셔요?" 막 이렇게. 물론 저 여자 인성이 이상이네." 그게 아니에요. 음. 이 말 듣기 싫어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9 개월 내에 끝낼 수 있는 걸 2 년, 3년 하는 게 보여서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 봤거든요. 진짜로 물론 버리는 건 없어요. 저는 제가 젊을 저도 20대 때 공부를 해 봤는데 20대 때 공부해서 저는 실패했어요. 최종적으로 실패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솔직히 40 대가 되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잘 살게 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심적으로 불안이 없다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 어쨌든 굉장히 뭔가 꼬임이 없이 살게 됐어요 진짜. 예 꼬임이 없다의 결론은 뭐냐면 정신간호학에서 얘기하는데 자기의 치부까지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 그만큼 자기가 어느 정도로 다 마음속에다 자기 자신을 긋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지 같지도 않고 다니고 뭐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막 여러분들 막 깜짝 놀라요. 왜 말을 저렇게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게 만약에 남들한테 말하는 게 어렵고 부끄럽고 제가 "나 실은 공부 3년 했는데 2년 했다고 할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만큼 내가 멘탈이 흔들려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남들은 2년 했다고 했든 1년 했다고 했든 뭐 내가 화장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뒤에서 수군거릴지언정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그냥 수군거린다 뿐이에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 크게 오는 이유가 뭐다? 공부에서 실패를 자꾸 맛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로 세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를 생각해요. 그게 해외에서 한 달 살기든 혹시 아이가 있는 분이시라면 아이와 함께 1년 행복하기든 아니면 내가 뭐 성형 수술을 이렇게 해서 변신하기든 뭐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화 시켜서 벽에 딱 붙여 놓으시라고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게 말하시는 따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진과 제 얼굴을 딱 같이 붙여 놓는데 그거는 인강들의 질문인데 "아직도 자요." 제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한 7월 8 월쯤 되면은 "아직도 몇 시간을 자요. 지금 잠이 와요." 막 이래요. 근데 이렇게 딱 하는 부분을 딱 캡처해 가지고 붙여 놓으셨대요 그분이. 왜냐면 정말 이미지화 심상화하고 싶어 가지고 그분은 아이가 있으셨는데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몇 년간 계속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심상화는 하라고 하니 뭔가는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드린 게 뭐 몇 분한테 그렇게 드리긴 했는데 "하와이 사진을 구해라. 그리고 거기에 당신과 당신의 아이 사진을 붙여라. 아이 몇 년간 미안하지 않았냐 아이한테. 반드시 올해 붙어서" 제가 그 말은 몇 분한테 했어요. 한 분한테만 한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하와이 가는 그런 꿈을 반드시 이뤄내라." 근데 말만 했는데도 막 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왜 몰라요. 그 몇 년간 고생하면서 그 힘들었던 그것들. 왜냐면 심상화가 돼야지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외워서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제 오신 분이 쪽지를 안 올리는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깃이에요. 외모님 벌써 다 당했어요. 그래서 막 어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그 몇 분 안 되는 그 올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씩이 없으면 막 잡아내고 막 이러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왜냐면 쓰고 보고 쓰고 이것 자체도 이거지만 자꾸 나를 괴롭혀야 된다. 절대로 편하게 살지 말아요. 9개월간 지금 편할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편하잖아요. 내년이 괴롭고 후년이 괴롭고 그럼 내 인생 자체가 부정당해요. 나 혼자만 열심히 살았다고 하죠. 내 주변은 아무도 나를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내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다? 이 별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릴 때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생로병사, 질병은 질병표, 지금은 선생님 뭐 지금은 뭐 별로 외울 게 없는데요. 뭐 그 정도는 이게 점점 누적된다고요. 계속 반복해서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셔야 돼요. 자 이제 4 에서는 뭐예요? 응급이란 말이에요. 응급은 뭐예요? 자 응급은 정말 말했잖아요. 죽어가는 세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응급 시기를 놓치면 죽는 거죠. 자 응급은 제가 간호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에 입각해서 외우셔야 된다? 간호 과정에 입각해서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간호 과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응급 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중에서 뭐겠어요? 사정이에요. 이 사람이 죽을지 살지를 빨리 판단해야 그래야지 그 사람이 진짜 살거나 죽거나의 결정이 판가름이 나지 사실 계획 수행도 중요해요. 왜냐면 올바르게 행동해서 수행해야지만 사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응급 과정에서 간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사정과 수행이에요. 수행. 물론 여기 응급관에는 사정도 있고 진단도 있고 계획도 있어요. 하지만 진단 계획은 어떻게 사정 안에 진단도 들어가죠. 왜? 빠르게 사정해서 그 사정한 내용을 빨리 진단을 내리라 이런 것들인 거고 정확하게 계획은 뭐예요? 응급에서는 응급간호의 계획 파트가 있지만 정말 빠르게 지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뭐 목적을 설정하고 뭐 수행 계획을 설정하고 수행 방법을 설정하고 이게 응급간호에서 총각 사 총각이 아니에요. 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촌각 즉 4분 안에 모든 게 끝나야 되는 상황에선 사정과 수행이 메인이다라는 거죠. 뭐 결과의 마지막에 뭐 피드백 주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응급간호에선 내가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중에서 사정과 수행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겠다. 왜? 가장 중요해서 여기서밖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응급간호를 사정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처음에 응급 환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지 아닌지 의식 여부 먼저 사정하죠. 그쵸? 그다음에 뭘 사정해요? 이 사람이 의식이 만약에 있다라는 전제로 다른 데 전신을 쭉 사정하는 거죠. 그래서 응급 환자의 사정은 1차 사정과 2차 사정이 있는데 1 차는 의식 사정이에요. 그리고 2 차는 전신 사정이 된단 말이에요. 1 차는 이 사람의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사정해서 무의식의 무슨 단계인지 막 이런 걸 쭉 사정하고 의식이 있든 없든 어쨌든 1차 사정이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2 차로 '다른 문제는 없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사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응급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게 돼요. 왜냐면 일단 한번 스크리닝 했죠. 사정했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뭐요? 진단을 내려야죠. 중증도 분류가 바로 진단이란 말이에요. 음. 중증도를 분류할 때 물론 스타트 알고리즘도 사정 방법인데 요건 좀 마지막에 얘기할 거고 응급수대의 중증도는 응급의 진단은 어떻게 내려져요? 1번 죽었냐 살았냐. 그쵸? 그다음에 2번 살았다면 얼마만큼 위중한가. 그래서 응급 환자의 중증도 분류는 어떻게 내려요? 저는 항상 신호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3 색으로 내리죠. 정확히는 4 색이긴 한데 4색 분류법을 내려요. 자, 죽었다. 검정색 무슨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지연이라고 부르죠. 진단이 그냥 지연이에요. 응급할 때는 응급 스크린 딱 해 가지고 "죽었네. 지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검정색은 지연이에요. 그다음에 응급한 중증 이거 명칭도 외워야 되거든요. 가장 중하다고 진단을 내릴 때는 우리가 무슨 색을 써요? 빨간색. 그리고 뭐라고 해요? 긴급. 그쵸? 긴급. 긴급의 정의는 즉각 처치하지 않으면 사망하는 사람. 이런단 말이에요. 즉각 처치, 사망 이렇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볼 거예요, 교과서 때. 그다음에 다음은 뭐예요? 그렇죠. 노란색이고 응급이 되는 거죠. 응급은 단시간 내에 수술이 필요한 사람을 얘기해요. 수술로 그러니까 당장 죽진 않지만 단시간 내에 수술 등으로 인해서 빠른 처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음은 뭐예요? 그렇죠. 비응급이라고 부르는 거죠. 녹색 비응급은 뭐예요? 그냥 일단은 내버려 둬도 죽지는 않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진단이란 말이에요. 먼저 1차 사정과 2차 사정을 해서 진단을 내리죠. 네, 중증도 분류하고 할 때 이런 중증 분류를 하는데 이런 사정을 할 때 중증 여부를 이제 의식이 있다는 전제 혹은 없다는 전제로도 중증 분류 접근법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트라이얼법도 있고 뭐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있는데 그중에 스타트 알고리즘만 일단 교과서에서 먼저 볼 거고 나중에 모의고사 시즌이나 문제풀이 시즌에 다른 사정법을 볼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정법은 참고로만 보는 게 우리 시험이나 국시에 별로 안 나와서. 하지만 재난간호, 응급간호에서는 사정법은 막 3-4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다른 사정법은. 근데 시험에 안 나온 걸 막 우리가 예표로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4 월까지는 시험에 나와 있는 것 중심으로 모아 놓은 게 교과서예요, 최대한 얇게. 이것만 알아도 시험에 나와 있는 것만 알아도 알다시피 60점 이상까지는 맞아요, 정확하게 다 외우면. 버리는 거 없이. 그런 다음에 선생님 고득점을 맞으라면서요. 70 점은 인제 나머지들 요런 것들에서 더 채우는 거죠. 80 점은요? 못 채워요. 제가 80점 맞춘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왜냐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스타트 알고리즘은 일단 그 여러 가지 환자를 사정하는 도구 중에 하나로서 뭐 보행 가능 여부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까지 살아있느냐 요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 그때 내용을 볼 거예요. 자, 이제 사정을 했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수행 평가를 해야죠. 뭐 계획은 한데 계획은 당장에 뭐 응급 환자 가지고 계획해서 시간을 다 보내면 안 된다니까요. 진단을 내렸어. 그럼 아주 빠르게 계획을 해서 바로 살려야 되는 거죠. 자, 응급 간호에서는요. 응급 상황이 중요한데 우리 그때 얘기했죠. 응급 우리가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죠. 이게 요게 나온 건 아니지만 법의 시험에 나왔잖아요. 응급 처치할 때 기록돼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응급 상황. 두 번째 비응급 이건 응급이라기보다는 뭐가 있냐면 CPR 그다음에 기타 응급 처치 방법 이렇게 나왔잖아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진짜 응급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의 응급 상황. 응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이런 처치들은 응급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큰 틀은 그냥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응급한 건 너무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진짜 위험한 건 뭐겠어요? 그렇죠. 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심장이 정지되는데 우리가 심장이 정지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의식이 없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심장이 안 뛰면 우리가 CPR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응급 상황은 의식이 없는지 여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 의식이 점점점 없어지는 단계. 그러니까 실신, 쇼크. 뭐냐면 완전한 무의식. 사실 완전한 무의식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신체 반응이 없고 완전히 의식도 없다. 죽은 건데 그게 아니라 살아 있지만 의식이 붙어 있는 단계들이 있어. 혼수 단계가 있고 반혼수 단계가 있고 뭐 기민 단계가 있고 뭐 기면 단계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혼, 기혼, 반혼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기민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혼 기민 아니 기면, 혼미 그다음에 기면 아니 기민부터요. 기면 얼랏,
기면. 이거 순서는 나중에 외울게요, 지금. 굳이 뭐 이제 이렇게 해부에서 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나오시나요? 아니 나오면은 같이 한번. 네. 잘하셨어요. 어 나중에 왜냐면 기민부터 시작하고 제가 기혼, 반혼 이렇게 하거든요. 첫 번째 기는 얼라시니까 기민, 혼은 혼미. 그다음에 또 기니까 기는 기면. 그쵸. 가수면 상태로 빠지는 거. 또 기혼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요 혼은 없고 반혼수, 혼수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5개로 놨을 때, 5개로 놨을 때. 자, 이거는 이제 이 의식 수준의 단계를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의식의 이게 어떤 질환에 따라서 어떤 질환은 기민이 많고 어떤 질환은 혼수가 많고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볼 거고요. 다음은 이제 실신은 뭐예요? 제가 실신과 쇼크는 비교를 가볍게 해 드렸죠. 둘 다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상태예요. 실신은 어떻게 의식을 잃어요? 일시적으로. 쇼크는 반영구적으로. 물론 완전히 영구적으로 의식을 잃으면 죽는 거고 뭐 이렇게 완전히 뇌사고 반영구적으로. 왜냐면 반영구적이란 말은 꽤 오랫동안 의식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처치가 안 되면 죽는 거고 처치가 잘 되면 깨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깨지 못한다는 말을 저는 이제 반영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들도 그때 가서 좀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의식을 잃었다. 이거는 뭐라고 기억해야 된다?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응급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쓰러졌다. 근데 이 사람의 의식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소 공급은 일단 뭐가 시켜줘요? 뭐가 산소를 공급시켜줘요? 혈액에 산소를 공급시켜줘요. 그쵸? 혈액이 포도당과 함께 뇌로 산소를 공급시켜줘요.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나?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면 그 혈액순환을 받아들이는 세포에 문제가 있나? 세 번째, 그걸 다 보내는 심장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아예 산소를 받아들이는 폐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람은 무의식으로 쓰러졌지만 무의식은 뭐다? 뇌로 보내는 산소의 공급이 차단된 상태인데 이것의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처치가 다 달리 들어간다고요. 얘기했잖아요. 1번 단순히 이 사람의 의식을 잃은 이유가 일시적으로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서이다.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할 때는 뭐가 있어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순환이 좀 잘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좀 들이마신 산소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소를 공급해 주고 순환이 잘 되게끔 다리를 좀 올려주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실신과 쇼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실신은 뭐라 그랬어요? 뇌 쪽에서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산소 공급의 저하. 말초 혈관에 약간 이게 이게 부조화라고 해야 될까요? 장애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쇼크는 뭐예요? 전신 혈관의 전신 혈관 신경의 장애라고요. 뭐다? 전신 혈관이 제대로 그러니까 실신은 뇌 혈관만 문제가 있는 건데 뇌신경만 이게 뇌 혈관만 약간 문제가 있는 건데 쇼크는 전신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전신 혈관이 일단 우렬이 돼 버리니까 멈춰 있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안 된다고요. 둘 중에 당연히 일시적으로 뇌에만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건 전신은 문제가 없으니까 바로 갈 건데 쇼크는 지금 전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뇌로 가는 혈액이 쉽게 가지 못하니까 반영구적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쇼크의 원인들은 뭐예요? 전신에 있는 거잖아요. 전신의 산소 공급의 저하가 뇌로 가는 산소를 감소시키니까 주로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화상을 입었다라든지 쇼크의 원인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전신에서 피가 빠지는 부분을 생각하라고요. 폐혈증이 있다라든지 나중에 또 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혈량성 쇼크라 그래 가지고 저화성 탈출해요. 화는 화산 아니 화산이 아니죠. 화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출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출혈성 전신에 출혈이 있다라든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리고 분배성 이게 분배가 안 된다라든지 나중에 볼 건데
이런 원인들 그래서 저혈내성 쇼크, 심이성 쇼크, 혈관 분배성 쇼크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전신에 문제가 생겨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저하되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시는 일시적인 말초혈관에 일시적 장애가 와서 말초혈관에 일시적 장애가 와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만 저하된 거라면 쇼크는 전신혈관에 장애가 와서 그게 원인이 뭐든 화상이든 뭐 폐혈증이든 아니면 뭐 다른 원인이든 원인이 생겨서 그래서 뭐다? 산소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볼게요. 의식이 없다는 건 말초혈관의 일시적 산소 공급이 저하는 실신, 전신혈관의 문제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건 쇼크. 뭐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치면 어쨌든 혈액이 빠져나가서 공급이 안 되는 걸 테니까. 그다음에 또 얘기했죠.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도 산소 공급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심정지인 거죠. 심장마비.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의식, 무의식으로 가는 과정들에 우리가 간호를 어떻게 줄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얘기했죠. 실신과 쇼크의 간호는 어떻게 하라고요? 산소 공급의 장애가 뇌에서부터 산소 공급의 장애고 순환의 문제니까 원인 처치를 해주면서 다리를 들거나 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증진시켜 주면 돼요. 근데 심정지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의 심정지, 심장마비는 심장이 원인이 돼서 심장이 뛰질 않아서 산소 공급이 안 되서 무의식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심장을 뛰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CPR이나 아니면 뭐예요? 제세동기. 요걸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간호는 CPR과 제세동기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단계를 알았고 무의식의 공통적인 간호를 받는데 또 의식을 읽는 사람들이 실신이 있고 쇼크도 있고 심정지가 있는데 이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빠르게 판단을 해줘야 간호를 제대로 해줄 수가 있겠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산소가 부족한데 아직 의식은 있어. 물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의식을 잃어. 그런 게 뭐예요? 기도폐쇄라고요. 자, 기도폐쇄는 뭐예요? 사람이 이제 이게 뭐냐 음식을 먹고 기도에 뭔가 끼었을 때 뭐 꼭 음식만이 아니어도 돼요. 뭐 바둑이나 동전 먹고 애들은 그것 먹고도 이렇게 많이 의식을 잃게 되는데 산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혀서 우리 아까는 뭐 혈관의 문제 그러니까 뭐 말초혈관의 문제, 전신혈관의 문제, 심장의 문제 이런 걸로 의식을 잃는 거 봤지만 막히면 또 산소 공급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냐면 여기가 막혀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막히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그랬을 때 "내 혈관이요." 뭐 "심장인가?" 아니면 "폐인가?" 이랬잖아요. 폐로 가는 입구가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막히면 폐는 뭐 부분만 막히는 거 가지고는 뭐 숨을 못 쉬지 않겠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만 폐로 들어가는 입구인 기도가 막혀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이 저하되니까 의식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단계를 빨리 캐치해서 간호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도 폐쇄는 빨리 캐치가 가능하죠. 왜? 애가 당장 의식을 잃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 폐쇄도 단계를 파악해 줘야 된다고요. 완전 폐쇄냐 왜냐면 애는 아직 의식이 있으니까 완전 폐쇄냐 부분 폐쇄냐 이거 뭘로 알아요? 그렇죠. 애한테 말을 시켜 보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건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건 말을 시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말을 시켜 봐요. 막 근데 "괜찮니?" 이러면은 완전 폐쇄. "괜찮니?" 좀 괜찮아요." 이러면 부분 폐쇄기라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완전 폐쇄기 더 위험하죠. 완전 폐쇄기라면 산소가 아예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임리는 어디에 한다? 완전 폐쇄기일 때만 해요. 부분 폐쇄기일 때는 하지 않아요. 왜? 부분 폐쇄기일 때니까 숨을 쉴 수 있는 단계니까 하임리는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이 완전 불완전 폐쇄기일 때 부분적 폐쇄기일 때 또 하는 다른 간호 기침이거든요. 기침을 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또 그때 볼 거고 근데 어쨌든 이게 다 뭐예요? 무의식이 정말 응급 상황은 무의식이라고요. 왜? 뇌로 가는 산소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 사람은 뇌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뭔지를 보고 그 단계별 간호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말초혈관의 장애, 실신, 전신혈관의 장애, 쇼크, 심장의 장애, 심정지,
그다음에 기도의 장애, 폐색 어떻게 간호할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원인을 파악해야지 간호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요 화상은 아까 얘기했던 요 쇼크, 저혈량성 쇼크가 오는 부분에 여기 저혈량성의 화상이 원인이 되거든요. 화상을 하면 피를 많이 흘려서. 하지만 그런 부분을 따로 빼놨어요. 왜냐면 화상도 장시간이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쇼크가 오는데 요거는 화상은 워낙 중요하니까 잠깐 빼놓고 그다음에 인제 또 우리 내부에서 산소 공급이 저하되는 원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원인이 중독이 있어요.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서서히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갑자기 죽어버려요. 중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물론 인제 뭐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양을 먹으면 내일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어도 당장 이렇게 중독이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일정 용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약이 또 발현이 돼야 돼요, 우리 몸에서. 그 약이 발현돼서 그 약이 왜냐면 우리 약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약이 분해되는데도 산소가 쓰이고 또 다른 산소로 가는 통로를 다 막아 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물에 의해서 산소 공급이 이게 저하돼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해소시켜 주는 게 약물 중독 간호다라는 거죠. 약물 중독은 뭐가 있겠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약들 타이레놀, 아스피린 알고 있는 철분 뭐 그 흔하게 먹는 약들 그런 아니면 뭐 산염기가 될 수 있는 뭐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물질들 이런 것들이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것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아주 옛날에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는 안 나오지만 많이 나오는 파트는 외상골절. 여기서만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근골격계에서 나오면서 거기에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출혈, 그다음에 골절 같은 거요. 그다음에 이제 눈, 코 이거는 이제 교상 물린 거거든요. 그래서 눈, 코, 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은 이제 눈의 출혈 뭐 눈에 뭐 이물질 들어가는 거, 코는 코피, 입은 물린 거. 그냥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런 간호들을 우리가 볼 거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전체 개괄은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할게요.